그런데 수도권이나 판교가 아닌 지방에서 IT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좀 보완돼야 될지 그것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 네네. 지방에서의 이제 그걸 위해서의 보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지방에서 IT 생태계가 음. 보다 활성화되고 기업들이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좀 필요할지 예 그게 궁금해서요. 네. 이 좀 냉정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 결국에는 좋은 인재들이 그 지역에 오게 하게 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지금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결국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서 쓰는 돈의 수준이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오픈 AI의 연구자들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연봉이 다 10억 이상입니다. 10억 이상의 연구자들이 수십 명, 수백 명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제 지자체에서 지금 하는 대부분의 산업이 인프라적인 산업인데 인프라가 아닌 인력에 얼마큼의 돈을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진짜 냉정하게 저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성형 AI 시장으로 가면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오히려 더 적은 인원이 다 더 다양한 그 오픈 소스 혹은 API들을 활용해서 아주 빠르게 비즈니스를 키울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봤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빌리티 AI 같은 회사죠.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 AI도 실제 인력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 근데 이게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지자체들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그 취업률 혹은 이제 창업에 대한 것들 이런 정책들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느 정도 돈을 쓰면 실제 그걸 통해서 취업 인력이 몇 명 는다. 라는 구조의 이 생성형 AI는 좀 냉정하게 보면 맞지 않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좀 해결이 돼야 진짜로 제대로 된 사람들이 몰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거기에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만큼의 매력적인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꼭 그 인프라가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예를 들면 도구라든지 어떤 하드웨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갖는 매력이 좀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번에 요즘에 이제 포춘지에 나온 건데 뇌밸리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가 오픈 AI를 중심으로 해서 샌프란시스코의 기존의 실리콘밸리가 아닌 그 근처에 뇌밸리라고 불리는 곳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지역이 아이러니하게 히피 문화의 어떤 원산지이기도 해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인정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움직이는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동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네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수십 명이 약간 일종의 약간 기숙사 같은 데서 막 진짜 밤새 계속 뭔가를 하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들이 자연스럽게 이끌어지면서 결국에는 어떤 좋은 대학에서 나오는 어떤 그 아이디어들, 좋은 인재들이 1년에 10억 이상씩 받으면서도 본인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인프라 공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지자체 정책하고 얼마나 잘 맞을지가 좀 냉정하게 고민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자체 관점에서 뭔가 완전히 혁신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저는 어떻게든 외자 유치를 좀 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외국에서 특정 기업들 그리고 만약에 인력 입장에서 한국의 인력들을 많이 못 쓴다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인도의 사람들을 어떻게든 우리나라로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최근에 그 지자체들 저도 몇 곳을 보면 해외 인력들을 좀 데려오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관점이 안타깝게도 아주 브레인을 데리고 온다기보다는 그냥 저가의 인력 혹은 개발자 중에서 뭐 예를 들면은 어느 정도 금액을 맞출 수 있는 이런 쪽에 좀 관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렇게 해서는 근원적인 변화는 없다고 생각 듭니다. 그래서 그런 근원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완전히 좀 변화하는 모습들이 끌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가까운 얘기지만 결국 지금의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에서는 몇 명의 천재가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갈수록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좀 조심스럽고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일단은 좀 그런 얘기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럼 그 지역에 있는 그럼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하냐?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발 한국에서만 서비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 세계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나 언어 모델이 지금과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에서의 한국어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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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영어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영어권 다음이 이제 뭐 프랑스어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세요. 그 챗GPT가 학습한 데이터의 90% 이상이 영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언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포함이고 대부분 그뭐 불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많이 쓰이는데 데이터적으로 보면 다 1% 될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해봤자 2, 3%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언어 모델에서 한국어를 중심으로만 하겠다라고 하면 냉정하게 말하면 시장을 아무리 많이 해도 1% 갖고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 세계로 보면은 아까 말한 언어 모델의 대부분 90% 이상이 영어고, 그래서인지 지금 요즘에 세카이어 캐피탈 같은 데서 그 AI 50개 기업 꼽으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아시아 기업이 50개 중에 일본에서 하나 들어갔어요. 그만큼 이제 시장 자체가 오히려 참 안타깝지만 언어 모델로 가면 영어권 중심이거나 영어로 뭔가 데이터 있는 거에서 다 돌 것 같아요. 어,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국에 있지만 영어권의 데이터를 갖고 영어권의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수십억씩 받고 수십조 원, 수백조 갖고 움직이는 그들과 세금에서 싸우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두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두려움 깨고 무조건 지금 20대시라면 무조건 영어 데이터와 외국 걸로 움직이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인공지능 툴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디벨 같은 사이트만 잘 쓰셔도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도 다 이메일 보낼 수 있어요. 번역기보다 훨씬 좋거든요. 디벨은 이제 생성형으로 글을 다시 써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을 대충 못 써도 다 되고요. 또 챗GPT한테 어떻게 하면 돼요? 나 요게 그 제안서 보내고 싶은데 제안서 초안 영어로 써줘 하면 써줍니다. 이게 시도하시면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스스로 틀을 깨야 된다. 거꾸로 지자체들 입장에서도 역으로 틀을 깨고 정말 제대로 된 인력을 아니면 제대로 된 사람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광주 이 AI 기업들을 취재하다 보면 대부분 창업 7년 미만의 스타트업들이 많은데요. 생성형 AI 혁명을 보면서 본인들도 어떤 걸 해야 되겠다고 항상 생각을 하시지만, 따지고 보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네. 어떠한 시도를 해야 될지 좀 조언을 해주실 게 있으신지 해서요. 음, 이건 제가 이제 빅데이터 때부터 얘기하던 건데, 기술은요, 어, 일종의 도구입니다. 도구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목적이.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정책의 관점에서 아마도 지금 그 말씀하신 7년 미만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제 우리나라 지원 사업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지금의 우리나라의 그 스타트업들 지원 사업이 7년 딱 지나가면 거의 다 끊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7년 안에 뭔가 소위 쇼부를 봐야 되는 입장이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처음에 돈을 벌기 전에는 정부 사업이나 정부에서 나오는 예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냉정한 현실인데 그렇다면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 사업들이 7년 동안 똑같은 아이템으로 나오느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역으로 저는 기업들이 생성형 AI에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미 올해 생성형 AI가 뜨니까 대부분의 지원 사업이 다 생성형 AI가 안 들어가면은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이 구조적인 관점에서 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타트업 관점에서도 오히려 이럴 때 저는 어떻게라도 본인들이 하시던 일들을 잘 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결국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3, 4년 동안 이뤄온 걸 또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우실 거예요, 아마. 왜냐면은, 야, 이제 내가 지원 사업 쓰는데, 야, 생성형 AI 안 들어가면 돈 안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국, 시도 끝에 뭔가 나오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가시던 길을 잘 가는 게 일단 우선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생성형 AI를 만약에 거기에다가 도입한다면, 오히려 우리 산업이 생성형 AI 시장에서 어떻게 연계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 그런 것들을 쓰시는 게 좋지,
뭔가 지금 있는 기술의 어거지로 생성형 AI를 붙이는 거는 저는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솔직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왜 그 빅데이터 때부터 말씀드렸냐면 빅데이터 때도 똑같았거든요. 뭐냐면 사람들이 빅데이터라는 게 나오니까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일단은 데이터 모아야 돼. 빅데이터 있어야 돼. 그래서 솔직히 처음에 돈을 번 데들이 다그 하드웨어 벤더 업체들이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주장한 거죠. 일단 데이터 모으려면 일단은 딥이 있어야 돼. 라고 해서 데이터를 막 모았어요. 그래서 모아서 이제 실제 뭔가 하려고 보니까 의미가 없는 데이터인 거예요. 본인들이 하려는 문제야. 그래서 결국엔 다시 시작하거나 저희도 이제 제가 이제 빅데이터 처음 할 때도 해결이 안 됐던 문제를 소위 AS 하려고 새롭게 투입된 적이 많았거든요. 결국에는 그럼 더 애매해지는 게 이미 돈은 돈대로 썼고 예산대로 썼는데 결국 까보면은 그거 처음부터 하는 게 다시 난 일이 많습니다. 결론은 뭐였느냐? 그렇게 시행착오 3, 4년 겪고 나서 많은 사람이 느낀 게 우리는 빅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원래 우리의 일이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떨 땐 빅데이터 필요 없을 때도 있습니다. 안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빅데이터를 무조건 써야 된다고 하니까 답이 이상하게 풀리는 게 많아요. 지금 생성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가 여러 가지로 이런 지원도 많이 받고 트렌드가 되니까 이제 우리 하던 거에 어떻게든 생성형을 붙여봐라고 하는 게 지금 대부분의 기업의 요청이고 대부분의 것들이거든요. 물론 대기업이 POC를 할 땐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하루하루의 의사결정이 실제 우리의 상황들을 바꾸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뭔가 우리 아이템이 빌드업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갑자기 이쪽에 눈을 돌린다고 하는 건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생각을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근원적인 우리가 풀려고 했던 문제가 무엇인가를 꼭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풀 때 정말로 생성형 AI가 내가 고민을 했는데 기술이 안 돼서 해결하지 못했던 그 지점을 풀어줄 수 있어라고 하면 그 지점에서만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프로덕트를 좀 더 매력적으로 바꿀 수 있어라고 하면 그 영역에서는 쓰시는 게 좋지만 생성형 AI라는 거에 무턱대고 막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하겠어라고 하는 거는 좀 쉽진 않은 선택일 수 있다라는 걸 잘 생각하시고 근원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먼저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장님 끝으로 향후의 계획과 그리고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참 어려운 주제긴 하네요. 제 개인적인 목표와 주제가 있긴 있어요. 왜냐면 저도 지금 실은 박사 논문을 계속 못 쓰고 있는데 왜냐면 이게 처음에 쓸 때 써야 되는데 쓸 때 바쁘다 못 써가지고 지금 계속 교수님이 야 너 논문 언제 쓸 거냐 뭐 수련하고 뭐 교수하는데 너 논문 써야지 막 이러고 있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재작년에는 메타버스 뜰 때는 메타버스로 쓰려다가 이거 안 될 것 같다 이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웹3랑 다오에 꽂혀가지고 웹3 다오로 막 쓰려고 했다가 야 이거는 또 아직 정책이나 이슈들이 안 돼서 결국엔 한 번 또 미끄러졌고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잡힌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생성형 AI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술적인 관점이나 스타트업 관점에서는 되게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한테는 이제 뭔지는 잘 모르겠고 뉴스는 많이 보고 있는데 써보긴 귀찮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 콘텐츠들이 우리의 것들을 많이 바꿀 수 있어요. 왜냐?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과 같은 필터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생각이나 내용이 있더라도 어떤 오피셜한 자리에서 정책을 결정하거나 정책을 얘기할 때는 본인이 갖고 있는 개인의 생각과는 다른 사회적인 통념을 갖고 한 번 더 얘기하거나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다른 얘기들을 하거든요. 하지만 인공지능은 철저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률상으로 데이터를 뱉어주기 때문에 그런 데서 결국에는 인간이 데이터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어떤 오류들을 그대로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아주 급부상되면서 쏟아지는 컨텐츠들에 결국에는 인간이 원래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나 어떤 오류나 아니면 차별들이 그대로 배출될 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편견이나 차별을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연구자들이 좀 계속 이야기해주고 계속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미래사회 IT 연구소라는 어떤 연구소 관점의 컨셉도 그렇고, 제가 석사 때부터 계속 해왔었던 연구의 과제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러한 인공지능이나 데이터들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계속 봐왔던 사람으로서, 이런 편향성이나 아니면 인공지능 그 생성형 AI가 주는 결과물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혹은 편향성, 그리고 이러한 그 인식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좀 계속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좀 의미 있는, 그리고 또 사회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결과들을 잘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인 거는 최근에 제가 연구를 보다 보니까 네이버나 아니면은 이제 그 다른 이제 우리나라의 아주 유수하신 그 박사님들께서 이런 쪽에 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뭔가 언어 모델들에서 표준화로 이런 편향성들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지금 개발하기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오픈 소스화되고, 그런 것들이 누구나 쓸 수 있게 돼서 우리가 어떤 언어 모델을 도입을 하거나 어떠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우리가 도입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그러한 검증의 절차들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제가 꿈꾸고 목표하는 방향성이고요. 그런 거로 해서 또 열심히 연구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이런 AI의 어떤 양면성 혹은 인공지능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알려드리는 AI 리터러시라는 관점에서도 더 많이 말씀드리는 게 제 어떤 바램, 그리고 제 그 가지고 있는 약간의 소명 같은 게 조금 생겼다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